6일 지방선거 이후 여야 모두 혁신의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공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최지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선까지 패배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수습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자면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하고 8월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하겠다 이렇게 뜻이 모여졌는데 먼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선에서도 졌는데 충분한 평가나 거기에 대해서 반성 없이 너무 촉박한 시간에 다시 지선이 있다 보니까 또 지선에서도 다시 한번 정말 크게 졌죠. 대선만 해도 적은 표차로 졌는데 지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졌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비대위가 사과를 하고 이미 물러난 상황이고 그러면은 전당대회가 8월인데 그때까지는 물리적으로 이것을 더 앞당기는 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럼 이번 비대위는 그러면 앞으로 전당대회 준비를 하는 관리형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당의 혁신을 원하는 혁신형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정 정치인과 친하냐, 어느 계파에 속하냐, 소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닌 좀 중립적이고 오히려 좀 원로거나 좀 중립적인 인사가 비대위를 이끌면은 오히려 더 반성하고 성찰하는 데 조금 더 객관적인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의 논의는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런 논의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다음 주도 그렇고 더 많은 논의 이후에 가장 민주당이 많은 변화 그리고 더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드는 것이 비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좀 압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이런 승리의 뒷면에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더 앞으로 무한 책임을 4년 동안 이제 부담해야 될 건데요. 사실 지금 이제 모든 이슈가 이제 사실 민주당에 많이 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지도 체제를 구축하는 거에 앞서서 지난 대선과 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엄중한 이제 몽둥이를 이제 드신 걸로 볼 수 있고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난 선거들 저희가 연거푸 3-4번 패배를 하면서 이 아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는요,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과연 이제 당권에 도전할 것이냐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이재명 전 대선 후보였고 또 이번에 또 경선에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한 당사자고 또 책임을 지는 선대위원장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한 명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사실 대선 전에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모든 것을 이재명 책임이다. 아니면은 전에 박지원 비대위원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한 명한테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오히려 이런 여러 각도를 다 이재명 책임까지 해가지고 어떤 게 잘못되는지를 제대로 돌아봐야 앞으로 더 나은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서는 왜 개항에 갔냐, 왜 대선 후보가 벌써 나오고 왜 본인의 지역구인 성남도 아니고 개항에 갔냐에 대해서는 저는 들을 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잘못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 지방선거의 결과가 훨씬 좋아졌을까? 저는 그거는 또 잘 모르겠거든요. 또 다른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서 강하게 미는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친이라든지 소위 아니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은 본인의 좀 공천권이 받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세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이 계파 싸움 아니면 뭐 소위 그 공천권에 대한 본인의 이익에 대한 그런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면은 민주당은 정말로 큰 혁신이 아니고 내부 싸움, 밥그릇 싸움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한 사람한테는 소위 말하는 계급장을 떼고 이재명 후보조차라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뭐 다른 의도로 본인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아마 이재명 의원이 이제는 원내 당대표가 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도 이번에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시절에 한 가지 약점으로 평가됐던 것이 당내 세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 경기도지사하고 성남시장 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그 국회의원 중진 출신의 그 대선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내 세력이나 아니면 국정 운영에서 국회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합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가 되시면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경험하시고 소위 이번 당대표가 다음 공천 때까지 보통 임기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임기를 다 채우신다면 공천권을 지닌 당대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이재명계, 이재명 키즈 이런 사람들이 당에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나오시는 것이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번에 그 대선이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지방선거도 크게 졌는데 또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책임론이라든지 이런 부담감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나리오는 본인이 뭐 소위 말하는 대리인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하고 뜻을 같이 하고 동지 이런 분을 이제 밀어줘가지고 그분이 이제 당 대표를 하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국회의원 역할과 의원이지만 또 원로나 이렇게 고문과 같은 중심 축의 역할을 해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후보 본인이 판단을 하시고 또 당의 여러분들이 같이 상의를 하시고 이럴 일인데 뭐 저는 어떻게 됐든 다음번 당대표가 좀 좋은 분, 또 이재명 후보가 나선다고 그러면은 많은 당원들이 결국은 돕고 당대표가 되실 것 같은데 다음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더 혁신적인 정말 큰 변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다음번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그동안 민주당이나 우리 정치에서 뭐 정책의 부재라든지 너무 많은 정쟁 공방으로 이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공천 자체도 좀 더 뭐 말만 시스템 공천이지 실제로 그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뿌리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계파 갈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계파 갈등으로 인한 내홍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쇄신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부딪힘으로 봐야 될지 국민의힘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사실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죠. 쇄신을 위해서 그런 충돌이나 이런 뭐 갈등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지금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 아직도 갈 길이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항상 자주 말하는 것이 도구론입니다. 정치인은 도구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런 얘기에 동의합니다. 국민이 부르지 않았는데 정치인이 먼저 나서서 내가 일하겠다, 뭐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더 큰 책임을 맡겨달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사실 국민에 대한 이거는 굉장히 예의가 아니거든요. 저는 좀 따져봐야 될 게 있는 게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상당한 진통과 내용을 겪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서는 조국의 강도 건너다 말았고 지금 이재명의 강을 또 한번 건너야 되는 이제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 힘든 길이 예상이 되는데요. 책임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됩니다. 책임의 주체가 명확해야 되고 책임을 지는 내용이 깔끔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지금 우리 최지은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이재명의 책임인 것도 같고 또 친문의 책임인 것도 같고 그건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다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또 대안부재론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책임 희석론에 쌓이면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져버리는 이런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고 저는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재명 후보는 직전에 대선 후보를 지냈다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방선거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가 대패를 했습니다. 근데 책임을 안 진다 그러면 민주당은 책임 정치가 실종된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고요. 이번에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의 출마가 국민들을 굉장히 자극을 했죠. 그다음에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국회에서 힘자랑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박완주 의원이 이제 제명은 됐지만은 이분이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성비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윤호중 위원장하고 박지원 위원장이 갈등을 심하게 했어요. 근데 박지원 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아마 이재명계로 보입니다. 그다음에는 마지막에 공약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김포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약을 통해 가지고 준비되지 못한 지도자상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책임을 안 느낀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 어느 시점 정도는 돼야 책임을 지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강도 건너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내부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 측근과 또 정세균 전 총리 측근이 각각 모임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계 의원들을 조금 압박하려는 의도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는 오히려 이 해체에 대한 그 시도나 메시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새로 바꾸자라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뭐 이건 이재명 탓이다. 또 일부 사람들이 이건 뭐 누구 탓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정말 이건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변화지 누구한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계파 갈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계파가 뒤에서 뭘 어떻게 움직이고 뭐 저 사람이 저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이쪽 모임에 속하니까 아마 이런 의도를 갖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재명을 치려고 하는 뭐 복선이 아니냐 이렇게 불필요한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파를 없애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요.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민주당 개혁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좀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 김동연 이번에 도지사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건 굉장히 저는 이제 김동연 이제 도지사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한 저는 발언권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경기도라는 것이 이제 인구가 1,400만이 넘고요. 이제 여기서 도지사가 됐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그걸 발판으로 해서 대선 후보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당이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변화와 개혁을 말할 단계가 아니고요. 민주당은 지금 문제의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누가 책임인지 책임론 자체도 지금 제대로 가리고 있지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 진단도 안 됐는데 어떻게 대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동연 그 도지사가 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아마 민주당은 지금 DJ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지향했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그리고 서민들, 그 기득권에 저항했던 것, 도덕적 우위론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은 김동연 후보가 아무리 당을 좀 개혁하려고 해도 또 구심점으로서 기능은 하겠지만은 그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동연 당선인이 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줄곧 이야기했던 이재명 의원과의 앞으로의 관계 설정은 좀 어떻게 될지도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라이벌이 될 수 있겠죠. 두 분 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원탑 우리가 민주당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다. 정치적 자산이다.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고도 떨어진 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찍었던 그 수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응원 그리고 뭐 미안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앞으로 또 이분이 상징했던 그 새로운 변화, 실용주의 여러 가지 철학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그 뭐 지금 원탑으로서의 뭐 차기 주자로서의 역할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동연이라는 새로운 아주 오래된 경제 관료지만은 민주당의 그런 민주당으로서 나가가지고 출마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이런 분이 또 이재명 후보와 굉장히 삶의 그 궤적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그 철학 과거에 이제 그 새로운 물결에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말했던 공약들이 뭐 심지어는 뭐 토지 공개념 뭐 이렇게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그 큰 기반의 그 진보 성향의 뿌리를 같이 하면서도 뭐 살아온 뭐 삶이라든지 인생 스토리가 굉장히 스토리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차기 뭐 주자가 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랑 경쟁 관계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김동연 전 부총리 지금 경기도지사께서는 이제 막 새로운 행정이라는 경기도지사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당장은 경기도지사 일을 잘하시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마 우선순위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김동연 후보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좋은 경제부총리인 것도 알겠고 이번에 잘하신 것도 알겠는데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고 뭐 당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를 어떻게 던지고 이런 것은 아직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더 큰 대권 주자인데 김동연 후보는 앞으로 본인을 보여주시고 더 민주당 사람들이 더 크게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열어놓으셨다고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 이런 전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텐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더라도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상대하기 두려운 조합으로 김혜영, 한정혜 의원을 언급했는데 이걸 저희가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뭐 이준석 대표의 그런 솔직 화법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거기에 담긴 의미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의원이죠. 당대표가 돼도 전혀 두렵지 않은 이유가 정치는 명분이거든요. 실리만 쫓아가가지고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예를 들면요. 과거에 명분을 가지고 출마를 여러 차례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 바보 노무현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명분을 누적하면서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냥 실리만 쫓아가지고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 하는 사람 정말 넘쳐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국민 앞에 그 눈높이 앞에 서야 된다는 점이고 그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당대표로 그런 성향의 개혁적인 인물이 당대표 된다 그러면 굉장히 무섭죠. 왜냐하면 반성과 성찰을 기반으로 지금 민주당이 아픈 부분들에 대한 문제 진단을 용기 있게 하실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까지도 가지고서 덤빌 거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두려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상태를 보면은 김혜영 의원과 같은 예를 든 겁니다만은 그런 방식에 좀 책임지고 반성하고 성찰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행보를 가는 정치인이 등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는 좀 보이고요. 김혜영 의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성향을 가진 민주당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 그런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면은 민주당도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 국민의힘의 시선은 이제 2년 뒤에 있을 총선으로 벌써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위를 출범시켰는데 글쎄요, 민주당보다 발빠르게 이 카드를 꺼낸 모습을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잘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처음에 이준석 당대표가 가장 최연소 당대표가 됐을 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혁신위와 같은 그 정당 혁신과 정치 교체, 세대 교체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방법에 대한 교체에 대한 희망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크게 그렇게 보여준 적은 없고 지금은 그 정부적 감각으로 선거를 잘 이끄는 그런 모습들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이제 선거를 잘 이끄는 지금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뭐 훌륭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정치인 영선의 그 원외 당대표가 상징하는 그런 변화들을 아직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이분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상징하는 것을 충분히 발휘한 당대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선거를 오래 보다 보니 선거를 잘했던 사람이 되는 것인지가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이번에 뭐 성상납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이게 뭐 물타기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던지시는 분도 있는데 또 심지어 과거에 돌아보면 이준석 대표가 대선 때도 뭐 5개의 비단 주머니가 있다 그랬는데 별거 없었거든요. 뭐 후드티 있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말만 뭐 이렇게 번지르르한 혁신가 아니라 정말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선 연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민주당이 혁신안 내놨을 때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 같은 분은 사실은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삼선 연임에 대해서 어떻게 뭐 감산점이라도 줄 것인지 아니면 출마를 못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지역주의 타파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선거 구도가 맞는지 뭐 연동형 비례제나 아니면 권역별 비례제 이렇게 하면 부산에서 30%의 표를 받으면 30%의 국회의원을 부산에서 민주당에서 낼 수 있는 겁니다. 왜 선거제도는 바꾸지 않고 지역주의에 대해서 뭐 그 국민들과 반만 탓하는지 아니면은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데 비례대표 그 순위는 도대체 누가 매기는 건지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을 할 때마다 반대를 했고 오히려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혁신이 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있어서 이번에 선거를 이겼고 굉장히 큰 동력이 생긴 만큼 상대당이지만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준석 대표가 아주 구체적인 안을 겉으로 그 언론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당의 중진들과 심지어는 싸움을 하고 본인의 입지가 약해지더라도 최소한 한두 개만큼은 관철시키는 모습을 봐야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더 큰 기대를 받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뭐 포장지는 칭찬 같았는데 내용은 들어보면 다 비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저는 다 받아들입니다. 말씀 맞는 건데 제가 일단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저는 겸손해야 된다고 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고 지선에서 12대 5라는 엄청난 차이로 좀 패배를 거뒀는데 그러면서 당대표 상대방의 승리한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뭐 지역주의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 노력을 했고 이번에도 17%, 15%까지 득표력이 나왔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저는 궁금하고 결국은 이준석 대표는 이 정당 개혁에 지금 사활을 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제의식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8조에 규정돼서 가장 먼저 나오는 헌법기관이거든요. 정당은 인재를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정당 구조의 혁신은 상당히 중요한 저는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개혁을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당이라는 건 시간적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이어온 비전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정당은 내부적으로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토끼가 반발하면은 또 산토끼를 잡으러 갈 수가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집토끼 산토끼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은 저는 이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두 번의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포인트는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확립을 해서 당원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면은 저는 총선에서도 잡음 없이 공천을 할 수 있고 그 공천을 통해서 개혁적이고 신선한 인물들이 많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준다고 한다면은 저는 총선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양당 모두 구체적인 개혁안이 어떤 게 나올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국회 후반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쟁점은 이제 법사위원장입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법사위 관련해서는 이제 양당이 작년에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다 했죠.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그 합의를 깨고 다시 또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협치를 말하고 또 그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다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또 정쟁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합의한 것까지도 어기면서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또 이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사실 법사위에 대해서도 그동안 뭐 상원 노릇한다 뭐 이래가지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1년 9월 14일에 국회법 개정안이 이미 다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법사위가 이제는 120일에서 60일로 그 기간도 줄였고요. 체계작구 심사만 하도록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못 내놓겠다. 그럼 본인들은 법사위 그동안 왜 한 겁니까? 자기들은 법사위 2년 동안 다 갖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대당, 서로 견제와 균형이 국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였는데 그거 다 무시하면서 본인들은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번에 국회법까지 다 통과가 돼서 지금은 법사위가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법사위로 이제 위치가 재조정이 된 상황인데 그 합의조차도 깬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거짓말을 하는 정당이구나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에 패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뭐 행정부를 견제할 수도 있고 또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좀 민생 문제로 이제는 좀 민주당이 돌아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법사위 주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법사위를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가지려고 한 그 배경을 보면 20대 국회가 식물국회라고 했었거든요. 지난번 2년 전만 해도 민주당이 무엇을 해도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법안이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당시 이제 총선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발목 잡기 못하도록 거대 정당 밀어줄 테니 민주당한테 우리가 한번 표를 많이 주겠다 그러고는 거대 당시 여당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주면은 또 발목 잡기를 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개혁을 못할 건데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한테 준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법사위가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에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여야가 굉장히 많이 팽팽하게 갈렸는데 그래서 국회의장이 나서서 중재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당시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동의를 했고 국민의힘에서 의총까지 열어가지고 모든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서 중재안에 합의를 한 다음에 다시 바꾸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만 거대 의석이지. 민주당에서도 180석 뭐 몰아주셨고 지금 160석이 조금 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협의를 하고 반대가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충분한 정책 논의를 하고 발목 잡기를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신의와 신용을 주신다면 법사위를 왜 못 넘기겠습니까?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용을 국민의힘에서 좀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민주당이 이거를 좀 뭐 논의를 하든지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제안한 그 개혁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다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면은 어떻게 법사위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한 그 혁신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중대선거구제도 마찬가지고 또 시스템 공천이라든지 뭐 삼선 연임에 대해서 제안하는 법안들이 뭐 맹성규 의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민주당에서 내셨어요.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은 청년 정치인에 대한 시대 교체에 대한 그런 열망도 가지고 당 대표가 됐고 본인도 원하고 이런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찬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좋은 법안. 양당의 공통점이 있는 법안 자체도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시고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 같은 경우에도 중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의해놓고 그 다음 날 뒤집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법사위를 민주당에 주지 못했던 그 환경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변한다면 민주당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가 짧게 이번 질문에는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이야기를 맞출 텐데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이 이제 5개 후보로 결정이 됐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두 분께서는 어떤 이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짧게 한 번씩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저 이름을 정할 때 이제 국민의 의사도 한 70% 묻고요. 그렇죠. 또 심사위에서 30% 반영해서 정한다고 하니까요. 저는 예. 국민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된 식으로 이름을 정했으면 좋겠고요. 예. 사실 이름이 뭐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청와대가 그 옮긴 그 목표대로 목적대로 더 국민 앞에 소통하며 더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저도 별로 그 이름에도 관심이 없고 그 집무실에도 사실은 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소통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동의를 하는데 오히려 그 청와대와 같은 그 상징적인 곳, 뭐 아주 멀고 뭐 구중궁궐이라고 했지만 지금 개방해 보니까 사실은 구중궁궐도 아니었고 아무리 멀다고 해도 그 용산에서 택시 타면 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해서 옮겼다는 그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만약에 다음번에 민주당 정권을 잡으면은 청와대로 오히려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최지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